중앙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역사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썬킴의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오늘 출동합니다. 자, 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 네, 안녕하세요. 네, 미남단이에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 미남 2호입니다. 네, 영어니까 확실히 좀 더듬으시네요. 네, 알았어요. 아, 네. 네. 영어 선생 앞에서 그랬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3월 30일이었는데 전우원 씨가 전우용 씨하고 전우 이런 사람들 인물이 많아요. 전우원 씨가 같은 학렬이신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네. 어떤 좀 꽤 유력한 신문사에서 네. 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용이라고 이렇게 된 게 있어서 네. 항의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네.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했어요.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학살의 주범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전우용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고요. 네. 또 희생자 유족이 안아줬잖아요. 네. 사과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여러 차례 이미 받았다고 이제 뭐 대통령은 말씀을 하셨지만 됐다고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가해자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자기 이제 할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면서 또 그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에 어쨌든 모범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나쁜 죄를 물론 지으면 안 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은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화해거든요. 그렇죠. 좀 연좌를 뭐 저희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후손과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윗대의 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네. 대표적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흑역사가 네. 아들인 그 안준생이 이토 히로부미 아들과 강제로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쏜 거에 정말 사죄드린다. 이거가 큰 흑역사로 남은 건 정반대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김구 선생이 혁명가 가문에서 아주 몹쓸 놈이 나왔다고 아주 분개했다는 그렇죠.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근데 그야말로 이제 강제 사과니까. 예, 그건 또 일제가 네. 또 그 안중근 의사의 후손을 데려다가 이용했죠. 그렇죠. 악용했죠. 네. 근데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사과, 전우원 씨의 사과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 광주 시민 어머니들이 막 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독이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어느 사회에나 과거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 부당한 가해와 억울한 피해의 관계들이 다 이제 누적돼 있어요. 네.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와 또 그 사과를 이제 수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화해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해가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로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준 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는데 이제 어머니 중 한 분이 정말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내가 밥을 줄게.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또 밥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고, 네.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밥 먹으러 와라라는 것은 이제 식구로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데 전우원 씨 말고 전두환 씨의 다른 가족들 아들 그리고 이순자 씨 이런 사람들이 좀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에 진실을 조금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도 그랬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얘기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 국가보훈부에서 나서서 이제는 기념관 건립 본격적으로 하겠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생님?
대통령부터 이제 우리 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이 검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고시 보려면 헌법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네. 우리 헌법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두 번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19는 불의에 항거한 운동으로 우리 헌법에 딱 찍혀 있어요. 그럼 그 불의가 뭐예요? 3.15 부정선거. 아니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독재 전체죠. 정권과 3.15 부정선거.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불의로 진짜 헌법에 지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4.19 민주이념을 개성한다고 했지 이승만 정신을 개성한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의죠. 예. 게다가 그 바로 뒷문장이 뭐냐면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승만 기념 사업을 하겠다거나 이승만을 이제 뭐랄까요 추앙하는 이런 자체가 우리 헌법 위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예. 아, 법적으로 그렇군요. 건국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건국 이전에 그럼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있는데 방금 우리 또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1절 만세운동 이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그러니까 그걸 자체 이제 부정을 해버리는 거고 그럼 그 이전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친일파와 매국노도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좀 부연하자면 네. 우리 이제 1949년 2월에 제정된 4대 국경일이 개천절, 3.1절, 그다음에 광복절, 제헌절 순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3.1절과 개천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정한 국경일이에요. 애초에. 아하. 그러니까 그거 해방 이후에 새로 지정된 국경일은 개천절과 제헌절뿐이 광복절과 제헌절뿐이었고 2000년대에 와서 한글날이 추가된 거죠. 네. 5대 국경일이 돼 있어요. 그럼 3.1절이 그럼 뭐였느냐? 자꾸 다른 이제 건국절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절을 건국절로 기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헌헌법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나라를 건립하는 것이 건국이죠. 그러니까 이 별도의 건국절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이제 헌법 이게 이제 역사 학계에서의 논란과는 별도로 국민끼리의 약속이잖아요. 헌법이 정의한 건국절을 무시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헌법 위반이죠. 예. 자, 건국 대통령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김 선생님? 그 뭐라고 할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신 분이다라고 간단히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독재자였죠. 그렇죠. 독재를 했죠. 또 사실은 뭐 시대적 한계라는 것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무렵에 중국의 장개석이나 우리 이승만이나 뭐 그 위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래된 왕조 시대의 전통 관행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못했던 거죠. 본인 스스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극복이 안 돼서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정말 이제 청와대 예전에는 청와대에서고 요즘 대통령실 경호실이 되는데 거기를 이제 경무대 경찰서라고 불렀어요. 예. 그 경무대 경찰서장이 곽영주라는 사람이 네. 이제 나중에 사형당했죠. 네. 네, 그렇죠. 4.19 때 발표 책임자 중에 하나로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무대 안에서 당시 완전히 왕실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왕실용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말을 썼고 그런 말을 써야 이승만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왕처럼 행동을 하려고 들었던 이분 거죠. 그 민주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목사였나요? 아니요. 이제 독실한 감리교도였죠. 목사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는 하셨고. 신학 공부만 했군요. 그리고는 독립운동도 하셨는데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왜 그 3.1운동 직후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느냐 하는 건 이제 여러 좀 논란들이 좀 있어요. 당시 그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왜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추대했느냐 하면 첫째는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거든요. 우드로 윌슨 그렇죠. 예, 우드로 맞습니다. 윌슨이 그러니까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윌슨과 이승만이 사제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커넥션이 있겠다. 이제 얘기할 건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학교 동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문이 아니고 사제가 아니죠. 사제. 예.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네. 군사부 일체니까. 하버드에 이제 원래는 그 박사학위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난 지금 당장 2년 안에 박사학위를 따야 된다 했더니 하버드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근데 이제 프린스턴에서는 이제 2년 안에 해주겠다 해서 프린스턴으로 간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총장이 윌슨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이 전주이 씨였어요. 아주 반개지만 명대군의 후손이지만 전주이 씨였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는 마당에 대한 이제 민국 임시정부가 근데 그때만 해도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또 반감을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시왕조의 복벽, 이시왕조를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들을 끌어들이려면 어쨌든 간에 좀 전주희 씨 혈통과 가까운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 이승만은 본인의 정말 정체성으로 삼은 거죠. 자기가 이제 이시왕조의 계승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려 했고 또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국민 일반에게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방 이후에 이시왕조들이 뭐 이제 저 영친왕, 의친왕, 영친왕은 자손이 없고 의친왕 자손들은 있는데 그쪽보다는 대원군 자손이 있어요. 고종하고 직접 혈연으로 이어진. 네. 고종한테는 조카별이죠. 이우라고 대원군의 손자인데 증손자인데 이 사람은 그 일본 육군 장교로 있다가 히로시마에서 그 원폭 맞아 죽었어요. 아이고. 그 아들이 이청이라고 이제 운현궁의 계승자인데 이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그 집안으로부터 거부당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뭐 좀 이시왕조와의 연관성을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중시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임진왜란때 선조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일본군이 도성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도성을 그러니까 버리고. 저는 그게 참 선조 물론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금 이제 부산진에 상륙을 해가지고 한양에 도착하는 것이 딱 20일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금대에서 이제 저지 한 번 있었고 그냥 한양까지 뛰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딱 그 한양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영주가 튀어버린 거예요. 원래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주가 항복을 하든지 이제 할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한 영주가 백성을 버리고 튀어버리냐. 일본적 관점에서는 영주고 우리는 국왕이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네.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건 참 우리 역사에 사실은 부끄러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현대사에서 그것도 굉장히 부득이했다면 모르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 우리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그것도 수원까지 가서 녹음을 해서 방송해놓고 자기는 미리 이제 가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전쟁 중에 탄핵됐어야 될 사안이죠. 예. 무슨 공헌을 그다음에 무슨 공을 세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살랑이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국부입니다. 국부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조선에 전파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우리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1차 대전 승전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전국에만 해당이 되는 실질적으로 네. 당시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오드로 윌슨이 약간 학자 겸 정치적 판단한 것인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있지만 네. 1차 대전 중에 세계 사조 자체가 변해요. 그렇죠. 세계 사조는 이제 약소 민족은 강한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이제 진리처럼 모두가 인정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 참혹한 전쟁을 겪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도 전쟁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나이스한 전쟁이죠. 제국주의 침략 전쟁들은 반복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안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서브휴먼이니까. 네. 근데 막상 이제 그 예선전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난 이제 일종의 결승전이었어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죠. 예. 그 참화나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커지니까 결국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이게 민족에 의한 민족의 억압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켜서는 너무 당연시해서는 이 참화를 막을 수가 없다 해서 사실은 이게 윌슨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조되었던 인도주의와 민족자결주의는 그야말로 짝을 이루는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에서 이제 윌슨이 그걸 대표해서 연설했을 뿐이지 윌슨의 독창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사적 사조의 변화는 당대의 국내 지식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신지식인이라고 미국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혼자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김희정 선생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예. 이거거든요. 그 전까지의 제국주의의 무력 중심 세계가 이제 시대가 끝나고 인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도의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집한 것이 어렵죠. 한겨울에 숨도 못 쉬고 있었던 것이 저 과거의 때라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사하면 차일세이세라. 이건 또 뭐냐면 따뜻한 봄바람에 우리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시대적 변화다. 그러니까 이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윌슨 한 사람이 만든 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궁금한 게 교수님 만약에 네. 이게 정말 이게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갔던 것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왜 파리 강화 회의에 갔던 그 김규식 선생과 호찌민을 이 서구 열강들은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피했을까요? 대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지식 세계의 대의인 거죠. 네. 현실 정치 좀 냉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냉혹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일종의 원론이에요. 원론이죠. 학자죠. 네. 원론이고요. 그것을 강론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이 문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의로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 있는 것이 맞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건 대의로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루브리나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른 나라 거란 말이에요. 약탈품이죠.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경비원 빼고는 다 영국 게 아니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원론은 여기 동의하면서도 강론이 문제가 되면 이거 돌려주기 싫으니까 그게 다른 문제예요. 얘기를 그게 하는 문제예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리 강화 회의나 이제 베르사유 회의나 이런 회의들에서 실제로 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총론으로 승인하면서 강론으로서는 이제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네. 예외 조항을 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승전국 식민지에는 예외조항.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미국의 식민지도 필리핀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필리핀은 독립을 시켜줘야지만. 안 하는 거죠. 뭐 자기 강대국들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할 때 4.3 사건을 설명할 때 4.3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47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이제 어떤 청취자분의 국부라는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제 농담 개그맨이죠. 이거 자니윤이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개그맨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예. 자니윤 쇼를 통해서 남희석 씨가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좀 유명해진 코미디 개그 장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스탠드업 코미디에 뭐 거의 그 히트 장면이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1,000짜리 지폐인가 $100짜리 지폐인가 지폐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자니윤 씨한테 이게 개그 장면이에요. 그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 인물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랬다는 거죠.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 뭐 개그 프로그램이니까. 했더니 이제 미국인이 이분이 바로 미국의 국부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웃음 코드가 그거였어요. 자니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국모는 누군데? 나라의 부모가 있다는 발상 자체가 파운딩 파더인데요. 그렇죠. 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아니면 벤자민 프랭클린 다음에 파운딩 파더인데 네. 이 파운딩 파더를 국부 아버지로 물론 파더가 있지만 국부로 번역하는 것이 맞나? 그렇죠. 그리고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세적이에요. 중세 봉건적인 사고 방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국부는 거기까지 하고요. 4.3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오늘?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네. 그 4.3 사건 본론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일단 그 제주도란 그 지역의 특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내내 이제 귀향지로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이제 수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그 위치 때문에 일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로 제주도를 이제 만들어요. 네. 뭐 요새도 많이 만들고요. 그렇죠. 가미가지 특공대가 많은 분들이 이제 비행기만 알고 계시는데 자살 어뢰정 등등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제주도 이 서귀포 쪽 가면 절벽에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는 미군 공습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제주도에서는 미군 공습을 당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이제 제주도의 도민이 한 25만이 됐는데 일본군이 한 6만 그때 배치가 됐었거든요. 예. 일본군이 여러 차례 세뇌 아닌 세뇌를 한 거예요. 미국인들은 나쁘다, 미군은 나쁘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한반도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들어가요. 네. 미군이 제주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소외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미 군정이 한 달 후에 들어간 다음에 약간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실시합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일본 오사카 등등으로 이제 돈을 벌어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더 늘어난 상태예요. 예. 돈이 필요한데 미 군정에서 갑자기 제주도를요. 예. 섬도를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도로 승격을 시켜버립니다. 예. 이게 좋은 것 같나요? 그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이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라도로 소속이니까 전라도에서 예.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전라도와 똑같은 도가 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너희들끼리 각자 도생하세요 하니까 우리가 돈이 어딨냐. 거기에다가 나도 이제 전라도와 똑같은 위치에 제주도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도 더 똑같은 금액을 중앙정부에 이제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나죠. 화나죠. 네. 안 그래도 전쟁 끝나고 실업난 일자리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적이 아니었어요. 해방 예. 이후에. 이제 소련이라는 이제 냉전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남한과 일본을 반공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련과 맞서 싸우자. 그러니까 일본 친일파도 더 이상 우리 적이 아닌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친일파를 이용했죠. 그렇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있던 친일파 경찰들을 그대로 기용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육지에서 응원 경찰이라고 또 데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이 조리냐?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하던 가운데서 1947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네. 관덕정에서 이뤄지고 4.3이 시작되죠.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47년 3월에 이제 그 요구가 좀 격했죠. 예. 요구가 격해지니까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발포를 해요. 6명이 사망을 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좀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 상세하게 우리 성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해방 직후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였어요. 해방 직후에 해방을 맞았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다른 분들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말 쓴다고 학교에서 뺨 맞고 두들겨 맞았던 초등학생들은 이게 8월 15일이 여름방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방 맞았고 그걸 그러고 나서 해방됐다니까 해방이 뭔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기대했냐면 야 이제 학교 가도 그 나쁜 선생은 안 볼 수 있겠지. 예. 그런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학교에서 우리말 쓴다고 딱을 때리고 이랬던 선생이 해방되는데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학교 갔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순사가 그대로 있고. 나 괴롭혔던 순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이구. 초등학생이 느꼈던 그런 감정은 어른들도 느껴요. 네. 평소에 나 괴롭히고 뭐 공출하고 뺏어가고 했던 순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여전히 총 들고 있으면 독립운동 갔다 왔는데 나 쫓았던 네. 순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륙 같은 경우는 육지부는 약간 로테이션이 조금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내가 괴롭혔던 사람이 너 이제 해방됐으니까 두고 봐. 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를 괴롭혔던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격해진 상황에서 이제 무기를 가진 쪽과 갖지 않은 쪽 사이에 갈등, 대립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개 과정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광주민주운동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좀 무리한 무자비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자비한 진압 또는 탄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맞서 대항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대항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그냥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색출해서 이제 사람을 막 이제 학살하는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자면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강경진압 또 그에 대한 저항과 항쟁 또 그걸 다시 또 억누르는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이런 것들이 중첩된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게 47년 3월 1일 만세운동 때 이것이 이제 폭력 소요 사태로 번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육지에서 이제 응원 경찰이 들어오고 이제 증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한 기마 경찰이 네. 6살짜리 아이를 치고 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순찰자가 가다가 아이를 친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내려가지고 아이야 미안하다 다쳤냐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간 거잖아요. 거기에 그 제주도민이 당연히 그럼 격분을 하죠. 쟤 잡으라고. 예. 쟤 잡아라. 그럼 내려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그냥 경찰서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던 다른 이 경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이 말 달려서 도망오죠. 뒤에는 사람들이 달려오죠. 이것 드디어 우리 했던 폭력 사태다. 해서 발포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그런 단추죠. 뭐 이제 사실 그런 우연히 좀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들은 좀 당시에 많았으니까. 네. 예. 이승만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하고 또 군대 이렇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북청년단 와서 그다음에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제주는 그렇게 그렇게 슬픔의 바다 슬픔의 섬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 그리고 영화 지스를 보면 4.3에 대한 이해 이렇게 넓힐 수 있는데 시간을 다 썼는데 마지막으로 4.3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죠. 이때쯤 되면요. 근데 최근에 태영호 의원이 네. 4.3은 김일성의 지령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언론이 그 마치 합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태영호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3.1운동은 누가 주도해서 일어난 사건인가라고. 북한 역사책은 3.1운동을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주도했다고 가르쳐요. 북한에서는요. 제너럴 쇼먼호도 김일성 할아버지가 돌 던졌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령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북한 역사책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믿잖아요. 네. 그 당시 남로당의 박헌영이 김일성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일리 있는 얘기가 북한에 굉장히 전우영 중요한 선생님 정보를 감사합니다.